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글로벌 유가 폭락으로 시장이 난리가 아니죠. 이게 며칠째 계속 난리가 아닌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하이힐드 채권 펀드를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기준 가격이 좀 많이 움직였거든요. 어,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하이힐드 채권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이게 왜 빠졌을까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수 있어서 펀드별로 차이가 되게 많습니다. 뭐 거의 안 빠진 것들도 있고 좀 많게는 7%까지 빠졌는데 사실 여기 보여드린 건 전부 다 하이힐드 채권에만 투자하는 펀드들은 아니고요. 요새 인기 있었던 흔히 이제 작년부터 인기가 많았던 채권 중심으로 자산 배분을 하거나 채권 자체 이름이 픽스드 인컴이잖아요. 그래서 채권 인컴들을 기반으로 한 채권 자산 배분형, 뭐 분산 투자라는 이름도 있을 거고, 글로벌 본드, 글로벌 인컴, 흔히 말하는 시장의 이제 히트 상품들 중심으로 좀 가지고 와봤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있는 우리나라에 이제 가장 많은 하이힐드 채권으로 유명하다 그러면 양대산맥이 이제 AB의 글로벌 고수익이라고 하는 펀드가 있고요. 블랙록이라는 회사의 미국 달러 하이힐드라고 하는 펀드가 크게 유명한데 이 두 개 회사의 기준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컸다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힐드 채권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락을 했니? 그러면 방금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유가의 폭락 영향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도대체 유가 폭락의 영향이 왜 하이힐드 채권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라고 보면 오른쪽에 이제 그림에 나와 있지만 에너지 여기 지금 이슈라는 얘기는 이제 발행자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하이힐드 채권을 발행한 회사들이 주로 하이힐드 흔히 말하는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들 뭐 등급으로는 트리플 C라 그래서 그런 등급에 있는 회사들이 좀 많고요. 전체 하이힐드 채권을 구성하는 인덱스, 그러니까 하이힐드 채권 전체를 100이라고 봤을 때 2020년도 올해 연초로 보면 한 16% 정도가 하이힐드 채권 중에 에너지 노출도가 있는 에너지 기업들이 발행한 하이힐드 채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유가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에너지 기업들은 뭐 셰일 오일이 됐든 가스를 팔아서 그 돈을 받아야 이제 수익이 잡히는 건데 유가가 폭락하니까 가스 가격이 폭락하니까 근데 매출이 줄어드는 거죠. 매출이 줄어들면 당연히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도 없을 거고 이렇게 되면 기업의 부도 위험도 같이 늘어나게 되고요. 기업의 부도 위험이 늘어나면 신용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얘기일 수는 있지만 그게 확대되면서 채권의 가격이 급락하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좀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러 채권 펀드들 중에서도 하이힐드 채권들이 특히나 조금 더 많이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현상이 처음이냐?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역으로 과거 제가 한 10년, 최근 10년 정도의 이제 글로벌 유가, 분홍색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서부 텍사스 중진류 미국 기름 가격 중심으로 이제 하나를 차트를 가지고 와봤고, 앞서 소개해드렸던 AB와 그다음에 블랙록 달러 하이힐드 채권 펀드의 기준 가격을 이제 겹쳐서 가지고 와봤어요. 사실 유가가 하락하면은 채권 가격이 빠지는 거의 위기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게 되면은 하이힐드 채권 가격도 급격하게 오르는 투자 기회로 작용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가장 극심했던 사례가 2014년도에서 2016년 2월 달에 종료되었던 유가 폭락 사례입니다. 이 당시에 미국의 셰일 오일 등등에서 미국이 이제 산유국 대열에 동참을 하면서 오펙이라든가 이런 중동 산유국의 입지를 많이 흔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우디 등 이런 중동의 오펙 산유국들과 함께 치킨 게임을 벌여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아마 뉴스를 통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가 넘어가던 수준에서 거의 30달러 깨져서 20달러대까지 한 5분의 1 토막 가까이 나는 동안에 하이힐드 채권의 기준 가격은요. 제가 찾아보니까 2015년 6월 달이 단기 고점이었고요. 2016년 2월 달이 이제 저점이었어요. 주가가 반등하기 직전까지 가격이 대략 한 1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10% 넘게 하락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채권이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상당히 많은 가격의 하락을 좀 경험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 뒤로는 유가가 반등하면서는 이제 기준가격도 다시 원래대로 급격하게 반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럼 이번에는 어땠을까? 이번에도 유가는 사실 뭐 플래시라고 완전 급락을 해버리죠. 예, 사우디와 러시아가 이제 4월 1일부터 감산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안 한다고 이제 얘기하면서부터 유가가 이제 급격하게 폭락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2015년 6월 달에서 2016년 2월까지 대략 한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하락을 한 게 아니라 단 1, 2주 사이에 지금 급격하게 유가가 좀 하락해버린 모습이 나타나면서 하이드 채권 가격이 한 8% 정도 하락을 합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과거 하락의 경험을 토대로 제가 예상을 해봤을 때 추가 하락, 그러니까 기름 유가의 그 향방을 봤을 때 뭐 직전 바닥권까지 많이 왔어요. 아직은 배럴당 30달러 위라고 하더라도 이게 다시 30달러 아래까지 폭락하면 과거 저점 수준인 20달러대까지 뭐 여전히 폭락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4월 1일 전에 다시 감산에 대한 합의를 좀 이뤄낸다든가 뭐 이런 등등이 일어나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불확실하다고 했을 때는 유가가 추가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드 채권의 가격도 역시나 하락할 수 있겠죠. 근데 무조건 하락한다고 겁내신다기보다는 이미 하락한 거에 대해서 이거를 뭐 손절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역으로 유가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20달러대에서 이제 바닥에서 반등하겠다라고 할 때는 오히려 하이드 채권의 가격이 그만큼 빨리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투자 기회 내지는 회복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시중의 유동성이 워낙에 풍부하기 때문에 그 돈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주식이 또 위험하고 불안하면 일단 하이드 채권 등등 채권에서는 가장 위험한 섹터일 수 있지만 주식보다는 좀 안전하게 보이는 쪽에 돈이 몰릴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너무 제가 볼 때는 대응하기에는 조금 늦은 국면이 아닌가 생각은 들고요. 대신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런 변동성을 워낙 많이 타고 가는 채권이 하이드 채권입니다. 그래서 가격의 변동성이 일반 뭐 투자 등급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 대비 적지가 않은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유가가 이제 반등이 돼서 펀드 기준 가격이 회복이 되더라도 저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가가 폭락해서 스마트 머니로 지금 투자해야지 하는 분들은 필요 없겠지만 기존의 자산 관리 차원에서 채권 펀드를 주식처럼 위험하고 변동성이 높은 자산들의 완충 장치 역할로 활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같은 채권이라도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채권은 가지고 있는 그 채권 종류별로 특정 요소의 그 위험이 편향이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방금 하이드 채권의 경우는 보세요. 순수하게 기업의 신용위험이라고 그래서 신용위험은 여기는 부도 위험에 노출되는 게 상당히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반면에 시중에 인기 있는 이머징 국공채 같은 것들, 여기는 로컬 커런시라고 해서 해당 신흥 국가의 통화 위험까지도 노출이 돼요. 예를 들어 브라질 채권 같은 경우는 브라질의 신용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부도가 날 수도 있죠. 옆 나라 아르헨티나처럼 디폴트 내지는 뭐 흔히 막 배를 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용 위험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달러 대비 헤아라 가치, 자국 통화의 가치가 계속 변동할 수 있는 리스크도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들이 각 채권별로 보면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이드 채권만 투자한다, 이머징 채권만 투자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은 그 위험 요소들이 집중돼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작년부터 많이 팔렸던 펀드들의 특징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 시장에서는 이렇게 단일 섹터의 펀드로 투자하는 거는 트렌드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위험들이 특정 요소에 집중되지 않도록 좀 가급적 위험의 요소들을 분산하는 형태의 채권 펀드들이 더 유명하다. 그래서 그런 채권들의 전략들을 유연하게 대응한다 그래서 unconstrained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성과가 되게 좋았던 JP 모건의 인컴 펀드를 재간접으로 투자하는 한국 이름은 한화 글로벌 본드 인컴이라는 펀드 같은 경우도 보시면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어렵게 되어 있어서 그렇죠. 쉽게 말하면 각 채권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들이 이렇게 분산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드 채권의 위기가 터져서 채권 전체의 기준 가격이 망가지는 일이 적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머징 채권들의 부도 위험들, 뭐 엊그저께 같은 경우도 뭐 레바논이 디폴트를 선언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런 등등이 나오면 이머징 채권은 또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등등의 각각의 개별 위험에 집중되지가 않도록 분산하시는 전략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하이드 채권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대비를 하신 분도 많고 실제 하이드 채권을 발행하는 에너지 기업들도 내부적으로 대비를 많이 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대비 이제 자기들이 대출을 일으키거나 흔히 레버리지라고 하는 비율들을 많이 줄여서 재무적으로 안정을 다져놨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이나 러시아 같은 전통적인 산유국 대비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생산하는 원유의 평균 단가가 그래도 높기 때문에 이번에 유가 하락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회복을 하면 여러분 포트폴리오 꼭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채권 또는 채권 펀드가 너무 하이힐드에만 투자가 돼 있다 또는 이머징에만 투자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충분히 이거를 좀 분산한 형태의 채권 펀드로 좀 제가 볼 때는 같이 그 범위를 좀 넓혀주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가 폭락과 하이힐드 채권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